공무원 30년 퇴직 후의 배신. 아내는 떠나고 난 월 32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만 남았다. 그래도 나는 연금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보단 낫겠지. 퇴직 1년 전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30년 넘게 성실하게 공무원으로 일했고 누구보다 계획적이라 자부했기에 걱정이 없었다. 은퇴 후 월 320만 원. 대출도 다 갚았고 차도 큰 거 팔고 경차로 바꿨고 집도 작으니까 그 정도면 충분할 줄 알았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의 삶은 달랐다. 그리고 3년 만에 옆자리에 있던 아내가 떠났다. 당신이 꿈꾸던 은퇴, 나한텐 악몽이었어. 이 말 한마디가 귓가에 계속 맴돈다. 은퇴 후 월 320이 왜 무너졌을까? 많은 사람이 연금만 있어도 괜찮다는 착각 속에서 은퇴를 맞습니다. 공무원이든 교사든 회사원이든 심지어 자영업자까지도요. 그런데 말이죠. 실제 은퇴 후 삶은 수입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의 변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나는 돈보단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인생이 허전하더라고요.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으셨나요? 그럼 이제 은퇴 후 무너진 삶의 실제 사례 3가지를 통해 왜 단순한 월급 계산만으로는 노후가 준비되지 않는지를 들려드릴게요. 사례 1. 30년 공무원, 계획은 완벽했지만 아내의 외로움은 계산 못했다. 김정호 씨 63세는 구청에서 30년 넘게 일하고 은퇴했습니다. 연금은 세후 기준으로 매달 320만 원 정도. 퇴직 전엔 이 정도면 괜찮지 싶었고 심지어 친구들한테 난 연금이 있어 다행이야 라고 자랑도 했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할 일이 없고 아내와는 매일 소소한 문제로 부딪혔습니다. 김 씨는 시간 날 때마다 등산하고 TV 보고 낮술도 조금씩 시작했지만 아내는 당신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별거를 선언했고 김 씨는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는데 왜 이 모양인가라는 좌절에 빠졌습니다. 돈은 준비됐지만 함께 사는 방식은 전혀 준비되지 않았던 거죠. 사례 2. 교직 32년, 명퇴 후 여행하며 살자던 꿈 현실은 싸움과 지루한 뿐. 이정은 씨 61세는 중학교 교사였습니다. 남편과 함께 32년을 일했고 은퇴하면 캠핑카를 타고 전국을 여행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은퇴 후 여행은 2달 만에 끝났습니다. 여행도 며칠이지 일상이 되니 그게 또 지겹더라고요. 어디 가서 뭘 먹어도 다 비슷하고 오히려 집이 그리웠어요.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거리감을 느꼈다고 해요. 함께 있어도 대화는 없고 각자 핸드폰만 들여다보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씨는 남편과 평생 같이 살았지만 정작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고 말합니다. 은퇴 후 진짜 위기는 돈이 아니라 관계의 빈 공간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사례 3. 자영업 25년, 월 300이면 충분하다 믿고 가게를 접었다가 최정숙 씨 58세는 수원에서 25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습니다. 은퇴할 땐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기로 되어 있었기에 이젠 좀 쉬면서 살자는 생각으로 가게 문을 닫았죠. 하지만 예상과는 달리 월 생활비는 생각보다 훨씬 많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병원비가 늘었고 손자, 손녀 생기니 용돈과 선물비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 은퇴 후 삶을 무너뜨리는 가장 흔한 착각. 글쓰니 노후 설계 전문가, 실버라이프 컨설턴트 김현정. 공무원 30년 퇴직 후의 배신. 아내는 떠나고 난 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착각만 남았다. 이 문장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수많은 중장년층이 맞이하게 될 은퇴 후 현실의 축소판입니다. 많은 이들이 연금만 있으면 괜찮다는 안일한 기대 속에서 은퇴를 맞이하고 있지만 실제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잔인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은퇴 후 무너지는 삶의 원인을 3가지 관점 재정, 관계, 삶의 의미에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준비 방법을 제안합니다. 1월 320만 원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의 함정. 공무원, 교사, 공기업 직원처럼 안정적인 정년을 마친 분들은 월 평균 25만 35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충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충분하다는 착각은 세 가지 요인을 간과한 결과입니다. 첫째, 예측할 수 없는 변동비. 의료비, 부모 봉양, 자녀 지원, 손자 손녀 용돈, 각종 경조사. 고정 지출 외에 매달 5만 100만 원의 변동 지출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례 1. 63세 김정호 씨 전직 구청 공무원은 월 320만 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했지만 부모 병간호와 자녀 결혼 지원 등으로 한 달 평균 400만 원을 지출하게 되면서 2년 만에 저축이 바닥났습니다. 결국 갈등이 심화되었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틀어졌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 은퇴 후는 10년, 20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긴 시간입니다. 현재 320만 원이 10년 후에도 같은 가치를 지니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셋째, 심리적 여유 부족. 적당한 여행, 외식, 취미생활, 사회활동 등 소비를 줄이기 어려운 상황이 은퇴 후에도 계속됩니다. 인간은 단순 생존만으로는 만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은퇴 후 관계에 대한 준비 부족. 은퇴 후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가족과 보내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와의 관계는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많은 사람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사례 2. 교직에서 32년을 근무한 이정은 씨 61세는 남편과 함께 여행하며 인생 2막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 후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자 대화는 줄고 갈등만 남았습니다. 결국 여행 후 별거를 선택했습니다. 관계는 퇴직 이후 갑자기 좋아지지 않습니다. 함께할 취미, 공통된 목표, 독립된 개인 시간 등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함께 생활하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자존감과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위기. 직업이 곧 정체성이었던 사람들은 은퇴 후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이상 사회적으로 불릴직함이 없고 일과 일정이 없는 삶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무의미하다는 감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례 3. 자영업을 25년간 하던 최정숙 씨 58세는 이젠 쉬고 싶다는 생각에 가게를 정리했지만 은퇴 후 불안과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통장 잔고와 더불어 무기력감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결국 다시 포장 김밥 장사를 시작하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단순한 수입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역할 유지와 자존감 회복입니다. 경제활동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작게라도 일을 지속하는 것이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인 은퇴 준비 3단계. 생활비가 아닌 삶 전체를 계획하라. 단순히 지출 목록을 줄이는 데 집중하지 말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부터 스스로 질문하세요. 시간표를 짜고 일과 취미, 사회활동 등 일상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연습을 하라. 퇴직 전부터 하루 일정 중 일정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해 보세요. 독립된 시간과 공유하는 시간을 분리하고 각자의 공간도 중요합니다. 은퇴 후 여행 계획보다 일상 속 동행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수입이 작아도 일을 지속하라. 경제적 이유가 아니라 심리적 활력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동네 마트, 작은 가게, 온라인 중고 판매, 유튜브, 블로그 등 나이와 상관없이 시작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은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 시간의 흐름, 삶의 의미라는 세 가지 축이 무너지면 그 어떤 연금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월 320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생활 방식, 관계의 질, 자존감까지 감안하지 않으면 그 돈은 곧 불안과 고립의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의 은퇴 이후 삶을 새롭게 디자인할 때입니다. 단순한 준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통찰이 필요합니다. 30년 후 혼자가 아니라 여전히 삶의 중심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대기업 퇴직 후 20평 아파트로 은퇴 부부의 현실 고백. 우린 왜 이렇게 빨리 퇴직했을까? 40대 후반 남편은 예상보다 이른 희망퇴직 통보를 받았고 나는 그의 표정을 보며 직감했다. 이제 진짜 은퇴라는 게 눈앞이구나. 그날 이후
우리 부부는 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외곽의 40평대 아파트에서 아직 중학생 아이를 둔 부부처럼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둘뿐. 수입은 끊겼고 지출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20평 아파트로의 이사라는 큰 결정을 내렸죠.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20평이면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나이가 젊은데 벌어야 하지 않나요? 하지만 막상 겪어보니 은퇴 준비라는 건 돈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삶을 줄이는 용기, 소비를 줄이는 선택, 그리고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실 분들을 위해 은퇴 후의 삶에 필요한 진짜 준비는 무엇인지 3가지 사례를 들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례 1. 우리 아버지는 퇴직 후 우울증이 왔어요. 55세 회사원의 고백. 퇴직 후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 TV 앞에만 앉아있던 아버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이 한마디에 가족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 자유라고 생각하지만 갑작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잃게 되면 큰 혼란이 옵니다. 정체성 혼란, 우울감, 무기력감, 이건 실제로 퇴직 후 우울증이라는 이름으로 연구도 되어 있죠.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퇴직 후 2년 이내에 우울 증세를 겪는 비율은 일반 성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퇴직과 동시에 하루 루틴을 다시 짰어요. 아침엔 걷기, 점심엔 가벼운 독서, 오후엔 유튜브 영상 편집. 돈을 벌기보단 삶의 리듬을 회복하는 것, 그게 더 시급했거든요. 사례 2. 집 줄이고 빚 갚고 우리 부부 다시 웃어요. 48세 부부의 재정 회복기. 이 부부는 35평 신도시 아파트에 살다가 퇴직 후에도 생활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어요. 외식, 여행, 대형 마트 쇼핑 그대로. 그러다 1년 만에 퇴직금 다 쓰고 카드 돌려막기까지 시작됐죠. 결국 20평 빌라로 이사하면서 생활 전환을 시작했답니다. 한 달 생활비를 3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절반 이하로 줄이고 그만큼 부부 사이에도 여유가 생겼대요.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없어졌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은데 왜 줄여? 라고 하지만 미리 줄이는 게 훨씬 낫습니다. 퇴직 후의 소비 습관을 계속 유지하면 아무리 큰 연금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평균 연금 수령액이 월 90만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소득 줄이기와 동시에 소비 체질 개선은 필수예요. 사례 3. 작은 집이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어줬어요. 20평으로 이사한 부부의 이야기. 서울 근교 42평 아파트에서 살던 40대 후반 부부. 자녀가 독립한 뒤 부부 둘만 살게 되자 허전함이 컸대요. 그래서 과감히 20평 아파트로 이사. 재미있는 건 물리적 거리가 줄어드니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졌다는 점이었어요. 거실에서 남편이 기타를 치면 아내는 주방에서 요리를 하다가 같이 노래를 부르고, 예전엔 각방 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한 날도 많았는데 요즘은 같이 산책도 하고 소소한 대화가 많아졌어요. 은퇴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특히 부부 사이가 나쁘면 아무리 연금이 많고 넓은 집에 살아도 외롭고 고단해져요. 공간은 작아도 마음은 더 따뜻해지는 게 바로 은퇴 후 삶의 묘미 아닐까요? 마무리하며 은퇴 후 삶의 본질은 수입보다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준비 돈 준비라고 생각해요. 물론 일정한 자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짓는 건 다음 3가지입니다. 일상의 루틴을 얼마나 잘 설계했는가? 소비 패턴을 줄이는데 실패하지 않았는가? 가족, 특히 부부 관계를 잘 가꿨는가? 저희 부부는 20평 집으로 이사하며 위 3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했습니다.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 새로운 삶이 지금은 가장 만족스러운 선택이 됐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용기 내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은퇴 후 삶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사실 퇴직은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무리한 소비, 단절된 인간관계,
목표 없는 하루 이런 것들이 쌓이면 삶은 점점 무너져 갑니다. 우리 부부도 처음엔 막막했어요. 앞으로 뭐 하지? 혹시 돈이 모자라면 어쩌지? 하지만 이걸 3가지 기준으로 정리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1. 지출 고정화. 내가 쓸 수 있는 돈부터 정하라.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지출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에만 집중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 달에 얼마까지 써도 괜찮은가? 예요. 예를 들어 우리 부부는 월 지출 상한선을 180만 원으로 정했어요. 관리비 포함 전세집, 자차 없이 대중교통, 주 1회 외식, 넷플릭스 하나, 유튜브 프리미엄 하나. 이렇게 하니까도 충분히 생활이 되더라고요. 지출을 고정하면 인생이 고정됩니다. 불안감도 줄어들고 무엇보다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되죠. 2. 마음의 허기를 채워줄 작은 일 하나 만들기. 퇴직 후엔 돈보다 중요한 게 시간의 의미입니다. 아무 의미 없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금세 지칩니다. 그럴 땐 작고 단순한 일이라도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우리 부부는 처음엔 블로그에 일상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계기가 돼서 지금은 작은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돈은 거의 안 되지만 뭔가 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수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그 채널 덕분에 시골로 귀촌하신 분이랑도 연락이 닿았고 친구도 생겼어요. 일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일. 그게 하나만 있어도 은퇴 후 인생은 확 바뀝니다. 3. 배우자와의 관계는 재정비가 아니라 재설정이 필요하다. 퇴직 후 제일 많이 싸우는 이유 뭔지 아세요? 당신 왜 맨날 집에 있어? 같이 있으면 피곤해. 왜 내가 밥만 해? 같이 살자고 한 적 없어. 이런 소리들이 반복되면서 서로 지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중년 이후 황혼 이혼까지 가는 부부도 많죠. 우리는 아예 다시 약속을 정했어요. 아침 식사는 각자. 가사 분담은 일주일 단위로 교대. 하루 한 번은 같이 산책. 각자 혼자만의 시간도 존중. 이렇게 하니까 서로에 대한 기대가 줄고 오히려 더 따뜻한 대화가 생기더라고요. 부부 관계는 퇴직 후 동지가 되어야지 서로의 감독이 되면 안 됩니다. 은퇴는 리셋이 아니라 리디자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를 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재설계에 훨씬 가깝습니다. 인생을 다시 짜는 거죠. 수입도 줄고 활동도 줄지만 그 대신 자유는 늘고 선택권은 많아집니다. 지금 4050대이시라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준비하면 은퇴는 공포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부부가 그랬듯이 20평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하는 삶이 오히려 더 단단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 몰랐다. 은퇴 후 뒤늦게 깨닫는 현실. 내가 이렇게 될 줄이야. 52세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까지 올라갔다.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정년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책상이 사라졌다. 퇴직 후에도 당당할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를 떠나니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하버드를 졸업하고 치열하게 살았던 지난 30년. 그러나 은퇴 후 하루아침에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갇혀버렸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삶이 허무했다. 몸도 무겁고 일어날 이유도 점점 사라졌다. 회사가 내 정체성의 전부였던 걸까?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 걸까? 나만 이런 걸까 싶어 주변을 둘러보니 나와 비슷한 길을 걸어온 동료들 역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한 명은 조급한 마음에 주식에 손을 댔다가 퇴직금 반토막이 났고 또 한 명은 무리하게 창업했다가 빚더미에 올랐다. 우리는 대체 무엇을 잘못한 걸까? 도대체 언제부터 은퇴를 준비해야 했을까?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까? 본론 은퇴 후 망연자실한 50대가 놓치고 있던 3가지 현실. 은퇴 후의 삶을 준비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10억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잘못 관리하면 10년 안에 사라질 수도 있다. 반대로 1억밖에 없더라도 삶을 잘 설계하면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 수도 있다.
문제는 대부분이 돈만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놓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은퇴 후 무너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1.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 2. 돈이 있다고 착각한다. 3. 지금 당장은 괜찮다고 안일하게 생각한다. 이제 이 세 가지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자. 사례의 1회사가 전부였던 53세 임원. 은퇴 후 나는 누구인가라는 벽에 갇히다. 내가 그동안 해온 일들을 보면 어디 가서도 환영받을 줄 알았어요. 53세에 퇴직한 김상현 씨가 겪는 대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한 임원이었다. 승진도 빠르고 회사 내에서 인정도 받았다. 하지만 막상 회사를 떠나니 자신의 존재의 가치가 사라진 기분이었다. 친구들과 만나도 공허했고 집에서 쉬자니 우울감이 찾아왔다. 예전엔 출근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이제는 아침에 눈을 떠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는 상담을 통해 자신이 이외에는 취미도 인간관계도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해결 방법. 은퇴 전에 회사 밖에 나를 찾아야 한다. 돈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전직이나 창업보다 작은 취미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55세 퇴직 후 주식에 올인한 가장, 노후 자금 50%를 날리다. 나는 금융을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박진수 씨가 겪는 금융권에서 3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다. 그러나 퇴직 후 6개월 만에 퇴직금의 절반을 날렸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은 많다는 착각 때문이었다. 퇴직 후에도 월급처럼 돈이 들어올 줄 알았지만 현실은 매달 빠져나가는 생활비와 주식 투자 실패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뒤늦게야 돈을 관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해결 방법. 목돈을 한꺼번에 쓰지 말고 최소 10년 이상 쓸 계획을 세워라. 주식, 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투자는 신중하게 접근하라. 고정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연금, 임대소득 등을 미리 확보하라. 사례 3. 지금은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살았던 52세, 예상치 못한 병원비로 노후 자금 소진. 이정훈 씨가 겪는 평생을 건강하게 살아왔다. 회사 다니면서 술도 적당히 마셨고 체력도 나쁘지 않았다. 그래서 은퇴 후 건강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퇴직 1년 만에 심장병 수술을 받게 됐다. 그동안 정기검진을 받지 않다가 가슴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으로 발전한 상태였다. 병원비만 5천만 원이 들었다. 젊을 때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지만 노후에는 한 번의 병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 해결 방법. 퇴직 전에 건강검진을 철저히 받아라.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를 대비한 저축, 보험을 준비하라. 결론. 은퇴 후에도 인생은 계속된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늦는다. 하버드를 나왔든 대기업에서 임원을 했든 중요한 건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이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노후가 편할 거라 착각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회사 밖에서의 나를 찾지 못하면 삶의 의미를 잃는다. 돈이 있다고 방심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건강을 소홀히 하면 인생 후반전에 큰 위험이 찾아온다. 지금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이라도 준비하자. 여러분은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답을 찾는 것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이다. 하버드 졸업생, 52세 대기업 임원 퇴직 후 망연자실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합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길을 잃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들. 회사 그만두고 나니 인생이 텅 빈 것 같습니다. 퇴직금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으니 우울감이 몰려오네요. 나는 수많은 퇴직자들을 만나며 이와 비슷한 고민을 수도 없이 들었다. 학력이 높든 대기업 임원이었든 금융 전문가였든 상관없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처음 겪는 일이며 대부분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다. 이전 글에서는 은퇴 후 겪게 되는 세 가지 문제: 정체성 상실, 재정 착각, 건강 위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이 시기를 잘 보내는 사람들은 어떤 준비를 해왔을까? 오늘은 퇴직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1. 은퇴 후 10년의 방향을 먼저 정하라. 돈보다 중요한 나만의 플랜.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는 계획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출근할 땐 매일 정해진 일정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아무런 스케줄도 없다. 처음엔 해방감을 느끼지만 한 달만 지나도 무료함이 찾아온다. 더 큰 문제는 이 상태로 몇 년을 보내면 다시 시작할 힘조차 잃게 된다는 것이다. 은퇴 후 10년 계획을 세우는 법. 5년 단위로 목표를 나누라. 예를 들어 첫 5년은 재정 관리 및 건강 유지, 다음 5년은 새로운 일 도전 등으로 구체적인 방향을 잡는다. 막연한 노후 대비가 아니라 현실적인 목표를 세워야 한다. 매일의 루틴을 정하라. 아침 7시에 일어나 산책, 오전에는 책 읽기나 공부, 오후에는 취미나 재택근무 등 하루를 짜임새 있게 설계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루틴이 있어야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라.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엔 대기업 임원이었지만 지금은 배움을 즐기는 사람, 건강한 삶을 사는 사람, 새로운 일을 찾는 사람 등 새로운 자기 정의를 만들 필요가 있다. 2. 퇴직금을 함부로 쓰지 마라. 노후 파산을 막는 재정 전략. 대기업 출신이든 공무원이든 퇴직금은 한정되어 있다. 큰 돈이 생겼다고 방심하는 순간 은퇴 후 재정난이 시작된다. 내가 만난 50대 후반의 한 퇴직자는 퇴직금 5억 원을 받았다. 그는 고민 끝에 1억 원을 주식에 투자했고 2억 원으로 부동산을 샀다. 그러나 몇 년 후 주식은 반토막이 났고 부동산은 거래가 되지 않았다. 지금 그는 생활비가 부족해 60대 후반에도 다시 일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퇴직금은 20년 이상 나눠 써야 한다. 생활비를 감당할 현금 흐름연금, 투자, 부업을 확보해야 한다. 무리한 투자보다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먼저다. 실천 TIP 은퇴 후 재정 설계 3단계. 고정 지출을 줄여라. 주거비, 자동차 유지비, 외식비 등 불필요한 소비를 최소화하라. 돈이 새어나가는 곳을 체크하고 매월 고정비를 2030% 줄이면 경제적 여유가 생긴다.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월 100만 원이라도 고정소득이 있으면 노후는 훨씬 안정적이다. 재택근무, 온라인 강의, 컨설팅, 블로그 운영 등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일을 찾자. 퇴직금을 장기적으로 운용하라. 은퇴 후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배당주, 연금저축, 채권, 임대수익 등을 활용해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 3. 건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난다. 몸과 마음을 함께 관리하라. 은퇴 후 건강이 무너지는 순간 노후 계획은 의미가 없어진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몸이 아프면 누릴 수 있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처음에는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지내지만 35년이 지나면 허리 통증, 무릎 관절염, 고혈압, 당뇨 같은 문제가 찾아온다. 운동은 필수다. 최소 주 4회 이상 근력 운동을 하라. 식습관을 바꿔라.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을 늘려라. 정신 건강도 관리하라. 외로움을 막기 위해 취미와 소통을 유지하라. 건강한 은퇴 생활을 위한 3가지 원칙. 매일 30분 이상 걷고 근력 운동을 병행하라. 하루 한 끼는 꼭 채소, 단백질 중심으로 건강하게 먹어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건강은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하는 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건강이다. 결론 은퇴 후가 인생의 시작이다.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은퇴 후 길을 잃지 않으려면 3가지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10년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라. 퇴직금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고정 수입을 만들어라. 건강을 우선순위에 두고 운동과 식습관을 개선하라. 이제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을 찾고 나만의 노후를 설계하는 순간부터 진짜 인생이 펼쳐진다. 여러분은 퇴직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부동산 투자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으로 여겨졌습니다.
적당한 자금만 있으면 누구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가 팽배했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13년 동안 힘들게 모은 자산이 단 2개월 만에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는 행위라는 표현이 익숙해진 이 시대에 무리한 투자로 인해 빚쟁이가 되어가는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영끌 부동산 투자의 위험성을 알아보고 어떻게 해야 이런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13년 모은 자산이 한순간에 증발하다. 첫 번째 사례는 40대 초반의 직장인 어씨의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안정적인 회사에 다니며 13년 동안 꾸준히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동안 가족을 위해 조금 더 넓은 집을 마련하고 싶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고, 주변에서는 집값이 오를 일만 남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히 주위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를 통해 큰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자극을 받아 어씨도 본격적으로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문제는 자본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씨는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모아 영끌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집값이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강했고, 언론에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면서 어씨의 자산 가치는 한순간에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결국 그는 13년 동안 모은 돈을 모두 잃고 은행 대출을 갚기 위해 부업까지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무리한 대출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정책 변화에 취약한 시장에서는 언제든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례 2. 신혼부부의 첫집 악몽으로 변하다. 두 번째 사례는 결혼한 지 2년 된 신혼부부 B씨와 C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자녀 계획을 세우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아 서울 근교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처음에는 결혼 후 자산을 쌓고 집값이 오르면 이를 기반으로 더 좋은 집으로 옮길 계획이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이 급락했습니다. 특히 이들이 구매한 아파트는 지역 개발 계획이 취소되면서 집값이 더 빠르게 떨어졌고, 그동안 부담했던 이자와 원금 상환도 점점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결국 B씨와 C씨는 이자조차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에 처했으며, 힘들게 모은 결혼 자금과 신혼의 행복이 한순간에 빚더미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례는 신혼부부와 같이 자산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일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자산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꿈꾸다 빚더미에 앉은 C씨. 세 번째 사례는 50대 초반 은퇴를 준비하던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은퇴 후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위해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상가를 구입하려 했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해 모은 돈에 추가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했죠. 처음 몇 달은 월세 수입이 나름대로 괜찮았고, C씨도 은퇴 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상가 세입자들이 차례차례 가게를 접기 시작했고, 빈 상가는 늘어만 갔습니다. C씨는 한동안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대출 이자를 내기 위해 본인의 생활비까지 줄여야 했습니다. 결국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기대했던 C씨는 오히려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상가를 팔지도 못하고 유지할 수도 없는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 사례는 은퇴 후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제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자산에 모든 것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교훈 투자, 무조건적인 낙관론은 금물. 위의 세 가지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투자는 한순간의 판단 실수로 인생을 망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영끌을 통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행위는 자칫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든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무리한 대출은 피해야 한다. 자신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상환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분산 투자로 리스크를 줄여라. 부동산의 모든 자산을 투자하기보다는 주식, 채권 등 다양한 자산의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투자는 많은 기회를 제공하지만 그만큼 큰 위험도 동반합니다. 자신의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실패한 부동산 투자의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명심하고 무리한 선택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앞서 살펴본 영끌 부동산 투자 실패 사례들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무리한 대출과 낙관적인 기대가 얼마나 큰 재정적 파탄을 불러올 수 있는지 말이죠. 그렇다면 이미 실패한 투자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은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실패 후에는 좌절하기보다 재정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어떻게 재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문가 조언과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 손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적인 재정 계획 세우기. 부동산 투자가 실패했을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는 손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회피하다 보면 더 깊은 재정적 구덩이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첫 사례의 어시처럼 부동산 시장이 급락했을 때 손실을 인정하고 빠르게 손절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손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어시는 처음에 자산이 30% 이상 하락하자 계속해서 부동산 시장이 회복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 기대와 달랐고 손실은 더욱 커졌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시장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만약 손실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상되면 신속하게 매도하여 더 큰 손실을 피하는 것이 최선일 수 있습니다. 또한 손실을 감수한 후에는 현재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고 대출 상환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 전문가나 상담사와의 상담을 통해 재정 상태를 점검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2. 무리한 대출 상환을 조정하는 전략.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리한 대출 상환을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영끌로 인해 과도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시장 변동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문제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처하는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B씨와 C씨의 사례처럼 대출 이자 부담이 점점 커져 결국 신용에 타격을 입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출 재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 재조정은 일종의 리파이낸싱 리퍼낸싱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하여 매달 갚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대출 재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나 조건이 붙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이나 국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 조건을 완화하거나 일정 기간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단기적으로는 상환 부담을 줄이면서 장기적인 재정 회복을 위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3. 수입원 다변화를 통한 재정 안정. 부동산 투자 실패 후 다시 일어서는 데는 수입원의 다변화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단일한 수입원에 의존하기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50대 C씨의 사례처럼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 경우 대출 상환과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프리랜서 일자리를 찾거나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여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부업을 시작하면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식 투자나 배당주 투자와 같은 방법으로 추가적인 자산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투자 방법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배당주 투자나 안정적인 주식을 선택하면 꾸준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산을 조금씩 회복하고 대출 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4. 자산 분산을 통한 리스크 관리. 부동산 투자 실패의 원인 중 하나는 자산의 몰빵 투자에 있습니다. 앞선 사례에서처럼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집중 투자하다가 시장 변동성에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는 자산 분산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 분산이란 부동산 외에도 주식, 채권, 펀드, 예금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자산군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자산군에서 수익을 올려 전체적으로 자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다른 자산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글로벌 자산 분산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 국내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국가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전체적인 자산 포트폴리오를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5. 재정 회복을 위한 장기적 시각.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실패 이후 재정 회복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회복하려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자 실패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면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꾸준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재정 계획이 필요하며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저축과 투자를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금융 지식이나 투자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최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더 나은 재정 결정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투자 세미나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재정 관리 능력을 키워나가면 실패를 경험한 후에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결론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부동산 투자 실패는 분명 큰 타격이지만 그것이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를 통해 더 나은 재정 관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더 탄탄한 재정 상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제시한 5가지 전략을 통해 부동산 투자 실패 후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Là, tu te prends une aile. Bon, j'ai rien assaisonné. Alors, c'est pareil, ça c'est un truc. On n'oublie pas, quand on va faire un jus, on va pas saler. Donc, trè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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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u. Parce que pourquoi? Parce que derrière, on va mettre dans de l'eau pour récupérer les saveurs. Et s'il y a du sel, on va concentrer le sel et potentiellement, ça va être trop salé. On va envoyer notre garniture. Tu vas arriver, t'inquiète pas, la plaque, c'est pas la première fois et c'est pas la dernière. La plaque, elle est intacte. On rajoute notre carotte et nos oignons. Et on
envoie ça au feu. C'est reparti. Et après, on va mettre ça dans une belle casserole.